예, 정기국회 개회 첫날부터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향후 여야 협치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 선호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범진보 진영 후보군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를 차지했고 또 범보수 진영의 후보군에서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부터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벌써 2기, 정부, 청와대 다 예의주시하고 국회도 할 역할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6년 만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순번상은 대표가 하는 거 맞고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좀 해달라고 했더니 또 한사코 이제 이해찬 대표한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글쎄 오늘 연설 들으셨죠? 네, 어떤 내용을 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일단은 5가지 해결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네. 4차 혁명 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적 협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폐청산을 지속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얘기했고 예. 네 번째로는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하겠다라는 말씀과 5번째 평화 번영의 한반도, 예. 한반도 평화 경제 시대를 열겠다라는 5가지 이 과제를 해결 예.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조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주로 예.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 또 이제 들어갔죠. 국정감사하고 이제 주요 예산 입법 이제 과제를 앞두고 대통령의 시정 방침을 우리 여당 대표가 대신 이제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들렸었습니다. 예. 주요 국정 과제들 이야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입법 과제, 또 예산 과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출발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이 주위의 시선들이 사실 좀 조마조마한 게 사실입니다. 네. 어제 정기국회 개원식 때 문희상 의장님 개회사에 벌써 소란이 일어나가지고 과거에는 그 의장님은 물론이고 여야 대표나 원내대표 연설 때도 귀에 거슬려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어필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19대 때부터 19대 말부터 상대방 대표 연설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막 소란을 피우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또 노타치였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번부터 이제 국회의장의 연설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좀 그런 상황들이 안 그래도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강조하신 게 야당에 이제 발칵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곧이어 또 그 의사청문회까지 있죠. 또 야당은 또 원내 불패 신화 깨겠다고 이렇게 또 공언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정기국회는 좀 조마조마합니다. 예. 네, 이번 정기국회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10분 만에 바로 끝나버리기도 했고요. 어제 시작하자마자 불협화음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야당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4.27 판문점 선언 후에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줄 것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좀 합의가 됐죠. 일정 부분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경안을 통과를 시켰고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정치권의 이제 결의문을 이제 채택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야당이 그동안 10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소위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국제적으로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투자도 유축이 된 것이 남북 관계의 그런 긴장이 고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아니면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하고
그러니까 위장쇼다라는 식으로 소위 망언에 가까운 말들 때문에 당시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그 이전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로 해서 그 국정을 운영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비판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 궤를 달리하지 않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남북 정상이 이 3차 정상회담을 하는데 야당의 협조, 초당적인 협조가 물론 중요하겠고요. 그런 것이 오히려 야당이 발목 잡기가 아니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 그다음에 비판이 필요한 부분은 비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야당의 존재감으로서는 나은 건데 지금 판문점 선언을 둘러싸고 국회의장의 그런 연설 내용에 대해서 비토를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여야가 합의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긴다거나 할 때는 예.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좀 색깔론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조금 달라진 형태의 국정 운영에 이제 협력할 것에 대한 태도인데 지금 이제 저희 지난 이제 이해찬 당대표께서 그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야당의 대표나 지도부들을 청와대에 같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그 의견을 이미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협력하는 것이 외려 예. 야당의 존재감이 더 부각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뭐 충돌 지점이 곳곳에 있어 보입니다. 글쎄요, 어떤 여야 지도부도 어떤 역할을 해줄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이해찬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이제 전대 이후에 취임하시고 굉장히 협치 행보 또 통합 행보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송영길 의원을 만났지 않습니까? 같이 경쟁을 했던 분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오늘은 또 이제 김진표 의원을 만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행보들 또 과거의 다른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일주일 동안 그 최고위원회를 구미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승만 대통령 묘역 참배라든가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봅니다. 그리고 봉화마을 가서 이제 권양수 여사님 됐고 김대중 대통령 부인인 이호 여사님도 만나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영호남도 아우르면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동시에 예방해서 협치를 강조했던 대목 또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당정청의 그 혼연일체를 강조하고 있고 정책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를 당이 청와대와 정부에게 잘 전달하고 당의 입장에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도 발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을 만나서 지난해 사실은 이해찬 대표의 경우는 네거티브에 대해서 전혀 이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비문, 반문 이런 프레임이 있겠지만 그것은 선거 때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저희 당은 지금 그야말로 원팀입니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송영길 후보나 아니면 김진표 후보의 장점 그리고 잘하는 전문 영역에서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김진표 대표 만나면 저희 상설위원회나 상설특위 안에 경제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실 것을 또 함께 요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당내 화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 모두를 합쳐서 다 같이 함께하는 협치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대목이 보이는 부분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 취임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보통 정무수석을 보내고 이제 그걸로써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또 전화도 했단 말이죠. 이건 야당의 협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야당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축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동영 대표도 이번에 선출됐을 때 대통령께서 또 전화하시고 축하하시고
그런 의례적인 것도 있지만은 지금 그 민주당이 국회 의석이 129석인가 그러니까 과반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정권은 지금 2기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또 그 경착륙하는 그런 좀 그렇게 좀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고 이런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도 지금 상당히 좀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경제는 이제 갈수록 좀 더 어려운 양상이고 대북 문제도 애초에 그렇게 자신 있게 출발했던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진척이 잘 안 나고 그 여파로 그 북미 관계 거기다가 또 한미 동맹 관계조차도 굉장히 이상 조짐이 보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많이 깊은데 예. 그런 것들을 어쨌든 정기국회의 과정을 통해서 각종 그 입법이나 예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돌파구도 찾고 또 결과 성과도 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 나머지 약간 친여 성향을 지닌 야당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이라든가 평화당이라든가 또 바른미래당도 안에서 약간 이제 노선 차이가 있지만은 예. 그 절반 정도는 그래도 과거에 인연이 있고 특히 손학규 대표는 그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또 취임 일성이 그 국정 협력 협치 더 나아가서 또 연정까지 뭐 연정에 의사가 있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언급을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서 협치로 끌어당기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만든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그 바른미래당 노선이 어떻게 정립되는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대통령으로서는 또 충분히 협치를 위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야가 각 전대를 통해서 지도부를 대충 다 꾸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이제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뭐 비대위 체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각 당 대표들과 언제 만날지 그 부분도 관심인데 물론 이해찬 대표는 뭐 대표들끼리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는데 그거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해서 청와대 만나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3차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좀 만날 준비를 청와대에서 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데 예. 시기 또 만나는 또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내일 대북 특별사절단이 예. 이제 가거든요. 물론 당일 그렇죠. 치기로 돌아오겠지만 그 성과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고 의제가 확정되는지 더 나아가서 남북 개성 공동 그 연락사무소 개소까지 이제 합의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의 진행 과정을 이제 당대표들한테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관련된 여러 가지 국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예, 특사 방문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특사 방문 이후 그리고 정상회담 전에 그런 걸 이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국회 차원의 5당 대표 회담은 이해찬 대표가 신임 인사차 갔을 때 김병준 대표가 답을 안 하고 약간 좀 소극적인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손학규 대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머지 당들이 다 동의하면은 김병준 대표도 비대위원장도 마냥 그 확인을 그러니까 자리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당 대당으로서도 사실 국회 안에서 타협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5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어떤 저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그 모양 자체가 그렇죠. 국민들께는 좋은 자체가. 모양이고 예. 그것을 또 승화시켜서 청와대 당대표 회담에서 또 좋은 성과가 나오면은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운 좀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일단 물론 1위 후보와 나머지 후보들 간의 오차범위 접전이어서 뭐 1위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범보수 진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보 1위가 범진보 진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가 됐고 범보수 진영에서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위가 됐단 말이에요. 먼저 범진보 진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가 됐다라는 것, 뭐 그동안 좀 최근에 좀 민생 행보를 많이 보였다는 게 그만큼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지금 이제 3선째 예. 업무를 보고 계시고 큰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점하고 이제 인지도에 따라서 지지율이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1위이고 그다음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그 뒤 거의 뭐 동률로 나온 경우도 있고 또 뭐 바짝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위가 또 이낙연 국무총리죠. 예, 이낙연 국무총리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있고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그다음 추미애 대표 등 해서 아마 저희 범 진보 진영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 어쨌든 뭐 대략 한 7, 8명의 후보군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여론조사는 또 여론조사대로 진행하는데 대통령 임기 그렇게 많이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이제 기간이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다음 대선 대통령에 조사, 예.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범진보 진영의 그 여러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요. 예, 뭐. 예.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진보 우리 이야기 잠깐 우리 소연님 이야기 듣고 뭐 예, 이 정도면 뭐 떠오르는 후보들로 보면 되는 겁니까? 뭐 예. 물론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예, 그 지지도 조사라기보다는 이제 인지도 조사, 언론 노출도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선 후보군이 약간의 구도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유력한 후보였던 안희정 전도지사나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이런 분들이 낙마하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좀 예. 이렇게 뒤로 밀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홍준표 대표도 이제 일단 물러났다가 지금 복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안철수 대표는 또 독일로 떠나고 이런 이제 변화들이 온 것도 여론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대통령이나 할 것 없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차기 지도자,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조사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이제 1년 한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차기 누군가라고 물어보는 거 굉장히 청와대에서는 지금 청와대도 물론이고 과거 청와대도 굉장히 좀 언짢습니다. 예, 예. 더구나 지금은 또 갑자기 또 여론의 격변 현상이 생겨가지고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 진보 진영, 민주 진영에 민주당 쪽에 대통령 후보 누구 지지하느냐고 이렇게 여론에게 관심을 이렇게 끌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 빠질 겁니다. 근데 여론조사 기관도 그걸 또 제일 재미있어 해요. 그리고 또 가동률이 높고. 네, 그 범 보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민 대표도 사실은 예.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예. 근데 물러나고 이후에 그 특별한 지금 사실은 무슨 행보나 활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그런 이제 좀 그래도 신선하고 좀 참신한 이미지에 아주 크게 훼손이 당할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걸 준 것 아닌가, 좋은 인상을 준 것 아닌가. 그리고 황교안 이제 전 총리도 범보수 진영에 이제 뚜렷한 후보군이 없다고 생각하고 좀 얼마 전에 또 책도 내고 하면서 확실하게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지는 않았지만은 보수 진영 국민들에게 관심 갖게 만드는 그런 행보를 했던 것이 이번에 여론조사에 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훈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뭐 한교안 전 권한대행의 경우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그분이 이제 책을 내고 이제 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7일 날인가 한다고 하는데 책의 내용에 따라서 또다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재판에 관여했던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그 논란의 한 중심에도 또 저분이 있는 거고 또 아직까지는 뭐 내부적으로 수사 중이지만 개헌 문건도 사실 한교안 전 권한대행이 과연 그 부분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좀 섣부른 행보보다 좀 더 자숙해야 된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로부터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잘못과 관련해서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마치 본인은 무관하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서 저희들이 정기국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기국회 기간에 지난번에 개각 명단 발표된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관심인 분이 바로 이윤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도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명 처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굉장히 쇄도를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의혹 수준에 있는 것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해명한 것도 있고요. 글쎄요, 이런 논란들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가 뭐 밝혀지고 본인도 해명을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그 이번 유은혜 그 사회부총리 내정자와 그다음에 진선미 여성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 여론조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유은혜 장관 내정자에 대한 전문성을 야당에서 계속 공세를 하는데 상임위 활동을 7년을 했다, 같은 상임위를 했다라면 그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야당이 공격을 위한 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 하고요. 그다음에 나오고 있는 그 뭐 설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힐 것으로 봅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의원들 사이에서의 평판 아니겠습니까? 그 유은혜 장관 내정자가 그 해당 분야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평가가 있었다는 점은 뭐 국민들도 잘 알고 언론에서도 이미 익히 검증이 됐던 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땐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특히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문가라고 할 만큼 관심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한 분야의 출신으로 해서 장관을 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학부모의 심정과 그다음에 교육계를 개혁하겠다는 입장, 그다음에 그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 그리고 사회에서 이런 남북 관계가 이렇게 진전이 되면 통일 분야와 관련해서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영역을 잘 다룰 수 있는 분이 바로 교육 전문가다라고 예. 보기 때문에 저는 잘 해내리라고 봅니다. 예, 조 의원님 말씀. 전문성 논란이 있었는데 그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도 국회 4년 내내 한 상임위, 4년 내내 또 다른 상임위, 중간에 안 바꾸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거는 그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개개인마다 좀 다르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주죠. 굉장히 수박 긋핥기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게 깊이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현장을 돌아다니고 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짧은 기간이라도 그래도 현장보다 못하더라도 일정한 전문성이 생기고 길게 뭐 4년, 8년을 해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전문성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은혜 후보자가 그런 면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제가 상임위를 같이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반대하는 분들이 청원까지 올리고 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이제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그 과정에서 교사가 아닌 사실은 유은혜 그 후보자가 해명한 걸 보면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했던 게 아니고 교사가 아닌 다른 비교사직에 대해서 그것도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정규직을 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정도였다, 오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염려하는 분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예민한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법안을 제출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그 과정을 보면 현장을 모르는 것 아닌가. 여기서 현장 모른다 또는 전문성이 없다 하는 그 비판을 하는 예로서 이걸 또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에 대해서 유은혜 후보께서 일정 부분 또 해명도 했지만 또 하나는 나는 어릴 때 꿈이 교사였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현장성이나 전문성하고 조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명하는 걸 몇 가지 한두 가지를 보면은 해명이 좀 적절하지 못해서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자꾸 이렇게 키우는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